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이라는 지옥을 끔찍하게 겪어왔습니다. 집은 반지하 작은 방 한 칸에서 부모님과 저, 그리고 동생 둘까지 이렇게 5명이서 다닥다닥 붙어 자야 했고, 벌레는 산에 가지 않아도 심심하면 마주칠 수 있었죠. 온수는 나오지도 않아서 겨울이면 바들바들 떨어가며 고양이 세수하듯 씻어야 했고, 집에서 양말도 벗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성장기 아이가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먹고 싶은 것을 먹기는커녕 그냥 뭐라도 먹기만 하면 다행이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잠들지도 못하고 밤새 뒤척이기만 하다가 학교에 가서 전디라도 뜯어 먹어볼까 생각했던 나날, 전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그냥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래요. 제가 아기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셨었고 부유하지는 못해도 부족하진 않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친구 보종을 한번 잘못 썼다가 가진 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불행이 시작된 거였죠. 그래도 그뿐이면 다행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후 90년대 후반에 경제적으로 큰일이 하나 있었죠. 그 일이 터지면서 아버지는 회사조차 다니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일용직 일을 전전긍긍하고 다니셨죠. 그런데 그 일용직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도 더 힘든 일이에요. 숙련자라면 그래도 잘 써주기라도 할 텐데 초심자였던 저희 아버지를 쉽게 써주지도 않을 뿐더러 힘들게 뽑혀 나가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일이니 다치기 십성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그 일을 하시면서 여러 번 다치시는 바람에 일을 매일같이 나가지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이 더 힘들어졌죠. 그럴 때마다 제가 배가 고파 잠들지 못했던 나날들이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다리가 많이 불편하셨어요. 혼자서는 집 밖으로 걸어 나가기 힘들 정도로요. 어머니는 안 좋은 환경에서 동생들까지 낳느라 출산을 계속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많이 가셔서 그렇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됐어도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실 수도 없으셨죠. 어머니는 집에서 간간히 들어오는 부업으로 생활비를 조금씩만 충당하셨어요. 가정환경 탓만은 아니겠지만 전 어린 나이에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황도 많이 했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도 여러 번 박았어요. 힘든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봤어야 했음에도 오히려 저 때문에 동생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물론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일진놀이를 하거나 한 건 아니에요. 누구를 괴롭히고 다니진 않았어요. 저 스스로 괴로움이라는 게 뭔지 잘 아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었겠어요. 그저 저 혼자 삐뚤어져서 사고를 치고 비행을 저지르고 다녔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 가난 때문에 억울한 일을 하나 당하게 됐어요. 원래도 정상적이지 못했던 제 학창 생활이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일이었죠.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돈이 없어지는 일이 생겼는데 담임 선생님은 저를 먼저 의심하시더군요. 담임 선생님인 만큼 가난한 저희 집 환경도 잘 알고 있었고 제가 비행을 잘 저지르고 다니는 학생이었으니 분명 저일 거라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풀을 뜯어 먹었으면 먹었지 친구 돈을 훔칠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로 힘들게 사시는 저희 부모님을 욕먹이기 싫어서 더욱 그렇기도 했고요. 저는 당연히 담임 선생님께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은 전혀 믿지를 못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선생님께 대들었더니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손까지 올리면서 퇴학을 시킬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억울함을 표시했었죠. 퇴학을 당하더라도 전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러자 선생님도 정말 제가 아닌가 싶은 눈치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를 다그치는 게 좀 수그러들었는데 문제는 돈을 잃어버린 아이 역시 저를 의심하더군요. 그 아이는 치과 의사인지 무슨 의사인지 아무튼 병원 원장 딸이라고 들었는데 그 아이의 환경에서 자기 돈을 가져갈 만한 친구는 저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는 없는 말까지 지어가며 저를 범인이라 확정지었고 그 아이의 부모님까지 나서서 담임선생님한테 저를 혼내게 만들더군요. 담임선생님도 그 말을 믿고 저를 더욱 몰아붙였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그 상황에서 담임선생님은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어차피 네가 돈을 가져갔다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이런 일로 퇴학까지 시키고 싶진 않다. 하지만 너를 퇴학시키지 않으면 돈을 잃어버린 아이의 부모님께 자신이 욕을 먹을 것이다. 그걸 선생님이 감수해 줄 테니 대신 너는 돈을 바쳐라. 뭐 그런 내용이었죠.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학생한테 직접 돈을 요구하다니요. 사실상 협박이잖아요. 전 당연히 그러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돈이 없기도 하지만 있어도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돈을 정말 가져간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선생님께 따졌죠. 그러자 선생님은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연락을 하더군요. 제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는데 퇴학을 시켜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본인이 감싸줄 테니 대신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달라고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신 건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불이 나게 학교로 오셨더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란이랑 쌀이 담긴 검은 봉투를 손에 들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조용히 담임선생님께 드리더니 자신들이 부족해서 아이가 아직 철이 없는 것뿐이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미친 담임선생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얼굴을 찡그리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땀을 흘리고 있는 게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그걸 한 손으로 받아채더니 봉투 안을 뒤적이기만 했어요. 아마 그 안에 돈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돈이 나오지 않자 담임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장난치세요, 어머니? 아니, 몸도 병신인 게 귀까지 멀었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성의를 보이랬지 누가 이딴 거 달랬어요? 성의라고 말하면 당연히 돈을 가져야 할 거 아니야, 이년아. 어디 그런 냄새나는 집에 있던 계란이랑 쌀을 가져와 더럽게? 누가 너희 가족처럼 먹을 것에 환장이 있는 줄 알아? 니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사는 거야. 사람 말귀도 못 알아먹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딸려는 도둑질이나 해대는데 제대로 먹고 살겠어? 됐다. 뭐 말한다고 알아듣냐? 품이 있는 내가 참아야지. 니 딸 바로 퇴학시켜서 중졸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쌀봉투를 던지셨는데 바닥에 떨어져 흩뿌려지는 쌀알들을 보면서 저는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선생님께 달려들어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이러냐고 난리를 쳤죠. 이성을 잃었다 보니 선생님께 조금 손을 쓰기도 했어요. 잠시 후에야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서 저를 말리셨는데 상황은 또 이상하게 돌아가더군요. 다른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께 자초지종을 묻자 담임 선생님은 제가 반 친구의 돈을 훔쳤는데 발뺌하다가 걸려놓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다. 그리고 자기를 협박하면서 이 일로 퇴학시키면 복수할 거라고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제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엔 부모님까지 불러서 자기를 매수하려고 했고 담임 선생님이 거부하자 제가 화나서 달려든 거라고까지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악을 질러가며 아니라고 외쳤지만 그 상황에서 저나 저희 어머니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도둑질에 선생님을 손댔다는 죄까지 덧붙여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어요. 저희 학창 시절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 일련의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억울함 투성이었죠.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악에 받쳐 소리를 질러도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 건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이구나. 가난하기 때문에 누명도 쓰고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작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부터 세상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한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 후 저는 혼자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폐지를 받는 곳에 가서 빌고 빌어 버리는 문제집들을 수집하고 시립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두고 봐라. 니들이 말하는 돈 내가 꼭 벌고 만다. 부자가 돼서 이런 억울한 일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입 꽉 깨물고 다짐하면서요. 그 후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간호대에 들어가기 위해 수능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좀 차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 대학에 갈 학비도 벌어야 했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어요. 재수도 아니고 삼수까지 하게 됐었죠. 그래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저는 간호대에 기어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간호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꿈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닌 부자가 되어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퇴근을 하고 와서도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 전문대에 들어가 마침내 의사라는 자격을 따낼 수 있었죠. 그 어린 날의 분노 혹은 응어리는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야 풀리는 것 같더군요. 그때까지 어둡기만 했던 세상이 처음으로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 보였고 저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때가 되고 나서야 저희 가족도 챙겨줄 수 있게 됐어요. 돈을 벌어 집도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고 동생들의 학비도 제가 책임져 줄 수 있게 되었죠. 돈이라는 거 참 좋은 거더라고요. 물론 재벌들 마냥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 겨울이 춥지 않고 여름이 덥지 않게 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나이도 어느덧 금방 30을 훌쩍 넘기고 30대 후반을 바라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차고 나니 웬걸? 이젠 외로움이 느껴지대요. 돈이 없을 때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사치였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 연애가 생각나더군요. 그 나이 먹도록 연애 한 번 못 해봤었던 게 그제서야 아쉬웠어요. 젊고 예쁜 나날들은 이제 다 가버렸고 이젠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게 인연이라는 게 필요하면 또 다가오는 법인가 봐요. 아니면 제가 연애를 할 마음이 생겨서 그랬던 걸까요? 저희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와 눈이 맞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나이는 저와 비슷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대화는 어느새 삼천포로 빠져 끊이지 않고 이어졌고 결국엔 번호도 교환했죠. 제 평생의 첫 연애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연애를 해보니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더군요.
그동안 가본 적도 없던 놀이동산 관광지, 공연들을 그 나이 되고서야 처음 갔었는데, 와, 이렇게 좋은 걸 나는 그동안 왜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곳이 좋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곳에 함께 있는 게 좋았던 거겠지만요. 연애를 한 10개월 정도 했을 때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그 사람의 직업은 펀드 매니저로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는 증권맨이었어요. 어느 정도 일이 잘 되는지 돈도 부족함 없이 벌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 계획을 하는데도 경제적인 부담은 서로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결혼 계획은 짜놓고 양가 인사만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인연이 다가오면 악연도 다가오는 법인가 봐요.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철천지 원수 같은 악역이 말이에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자다가도 부르르 분노가 차오르던 그날이 떠오르는 저를 퇴학시켰던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말았어요. 저의 예비 시어머니라는 이름을 달고서 말이죠. 담임 선생님, 아니 이젠 그 여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였는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성장기의 아이가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단숨에 알아버렸어요. 꿈에서도 가끔씩 악몽으로 등장했던 그 여자를 어떻게 제가 잊겠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변하긴 했지만 그 표독스러운 눈매는 여전하더군요. 저는 일단은 모른 척 했어요. 그저 첫 만남에서 의뢰 그래야만 하는 천사 같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죠.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직업 이야기가 나와 저도 학창시절 잊지 못할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서 그날 있었던 제 이야기를 살짝 꺼내봤어요. 그 이야기를 꺼내면 혹시 저를 알아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 여자, 자신이 했던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어떻게 그런 선생님이 있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자신 주변에 그런 동료가 있었다면 당장 선생질을 그만두게 했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기가 차던지. 세상이 참 그래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도 잊지 못하고 피해를 줬던 일도 잊지 못합니다. 가슴속 깊이 상처로 남아서 계속 괴롭히죠. 평생 말이에요. 하지만 가해자는 많이 다른가 봐요. 가해자들이 보통 그렇게들 말하죠. 어린 날의 치기, 철없던 시절의 추억. 하지만 이 여자에게 저와 있었던 일은 그것마저도 못됐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꺼냈음에도 저를 전혀 기억 못하고 오히려 그 선생을 욕하는 걸 보면서 말이죠. 저는 그 사실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핏대가 서다 못해 핏줄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제 앞에서 그저 자기 자랑 그리고 자식 자랑 뿐이더군요. 뻔뻔하게도 착한 시어머니인 척을 하면서 그러는데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겨워서 토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사실을 밝히고 무릎을 꿇린 뒤 20년 전 그날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그래서 제 속이 풀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사과를 받을 수는 있을까 싶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을 밝히는 건 그만두었어요. 그보다는 좀 더 통쾌한 복수를 하고 싶었죠. 네, 좀 더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여자의 인생을 망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까지 올릴 생각이었던 건 아니지만 그 전에 그 여자와 가깝게 지내면서 그 여자에 대해 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분명 그 여자는 저한테 했던 행동들 외에도 여러 악행들을 저질렀을 것이며 가족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왜 강산을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자주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명분은 참 좋았죠. 시어머니와 친해지기라는 너무나 좋은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같이 밖에 나와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맛있는 것도 같이 먹었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철천지 원수 앞에서 미소를 지어가며 네, 어머니 하며 애교스럽게 말하는 행동이 말이죠. 하지만 쉽게 성과는 나오지 않더군요. 딱히 본인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며느리 될 입장에서 제가 먼저 캐묻듯이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스스로 뭔가를 말하면 좋으련만 어디 그게 제 바람대로 쉽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성과도 없이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조심스럽게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처음엔 혼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여자의 과오였죠. 그 여자는 저에게 주식 투자 이야기와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같은 때는 월급으로만 살기 힘들어. 솔직히 혜진이 너도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니? 요즘은 무조건 재테크 하나씩은 해야 되고 월급으로 투자해서 돈 불려야 하는 세상이잖아. 그래서 이 엄마가 우리 예비 며느리 부자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곳에 투자해볼래? 이렇게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 펀드 매니저고 증권회사 일을 하기에 예비 시모도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어딘가 이상한 부분이 많았어요. 투자를 권유하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물어보는데 뭔가 얼레벌레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표가 누구인지, 매출이 어떻게 되며 무엇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대답 못하더군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회사를 며느리한테 투자하라며 권유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는 일단 결혼 준비 때문에 돈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둘러대고 나온 뒤 투자 회사에 다니는 아는 동생에게 연락하여 제가 들은 회사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아는 동생에게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아유, 언니, 그 회사 누가 추천해줬어? 그거 예비 시어머니가 추천해줬는데, 왜? 예비 시어머니? 아, 언니, 그 회사 제대로 된 회사 아니야. 보니까 이거 완전 유령 회사더만. 회사 실체도 없어. 아이, 시어머니란 사람이 뭐 이런 회사를 추천해주지? 이거 느낌상 이 회사가 뭔가 사기치는 느낌이 나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사기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 그래? 아니, 시어머니한테 어떤 회사냐고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너한테도 물어본 거야. 근데 역시 문제가 있는 곳이구나. 시어머니한테도 혹시 투자한 돈 있으면 빨리 빼라고 말씀드려. 그리고 여기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나 이거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다? 왜? 아니, 대표라는 사람이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도 대표 사진은 어디든 간에 걸어놓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내가 꾸역꾸역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결국 사진이 한 장 나왔는데 이 사람 과거에 주가 조작으로 좀 의심 많이 받았던 사람이더라고. 예전에 몇 번 그쪽으로 유명했다가 잠적했었는데 여기 대표 사진을 보면 딱 그 사람이라니까. 뭐 이름은 다르니까 살짝 긴가민가 하긴 한데 완전 판박이라서 도플갱어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아, 그래? 그 사람이 맞는 거면 이건 진짜 사기겠네. 그렇지. 그 사람 원래 이름이 송병우인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어.
송병우? 어디서 들었던 이름 같은데? 그래? 언니도 이쪽 소식을 좀 들었던 게 있는 건가? 아, 그런가? 그 사람 사진도 좀 보내줄래?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알았어. 전화 끊고 바로 보내줄게. 아무튼 조심해. 시어머니도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하게 하고. 주식 잘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손도 안 대는 게 좋다니까. 워낙 사기꾼들도 많고 말이야. 응, 고마워. 다음에 한번 밥 살게. 이렇게 전화를 끊은 뒤 아는 동생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가 될 그 여자의 남동생이었어요. 제가 시댁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 여자와 친해졌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여자가 자기 가족 사진 앨범도 보여주면서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구고 막 이렇게 설명도 해줬었거든요. 그중 하나였던 시어머니의 남동생이 바로 그 회사의 대표였던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왜 그 여자가 저한테 투자할 회사에 대해서 얼버무렸는지 알 수 있었죠. 바로 남동생의 사기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참 사람 본성 어디 안 가죠. 어떻게 며느리의 돈을 뜯어먹을 생각을 한 걸까요? 그래놓고 나중엔 자기도 사기당했다 어쨌다 우는 척이나 했을 생각하니 치가 떨리더군요. 저는 이후 다시 동생에게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습니다. 제 과거 이야기와 그 여자와의 악연, 그리고 그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그 여자의 남동생이라는 사실까지. 아는 동생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더군요. 참 세상 좁다 좁다 하는데 정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면서요. 저는 아는 동생에게 이게 사기라는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여자와 과거 인연들에 대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죠.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그 여자는 저희 어머니도 물론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저야 아이에서 어른이 된 것이니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어머니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하긴 그때 있었던 일조차 기억을 못했으니 사람을 기억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긴 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여자가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몸이 불편하신 저희 어머니를 그 여자는 벌레 보듯 쳐다보더군요. 그러고는 뭔가 자신들이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 건지 이런 말을 다짜고짜 꺼냈어요. 아유, 우리 예비 며느리 혜진이가 참 독했구나. 집안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의사가 된 걸 보니까.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괜히 마음 아프잖니. 사돈 어르신들도 딸이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집안은 무시 못하는 거. 딸이 의사라고 기고만장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워낙 정이 많아서 그런 거지. 다른 집이었으면 이런 결혼 상상도 못해요. 참나, 초면에 어쩜 저렇게 예의 없는 말을 사람의 입을 달고 내뱉는 건지 집안 수준 차이 나는 거 알면 알아서 기란 소리잖아요. 저희 부모님 저 소리 듣고 무안해 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화가 너무 나더군요. 결국 저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과거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마음 아프시다고 하시니 제가 괜히 죄송스럽네요. 그런데 어머님, 저도 마음 아플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무슨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고등학교 때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기 저랑 어머님 찍힌 거 보이시나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혜진, 네가 내 학생이었니? 어머, 이런 인연이 다 있나? 맞네. 이거나 맞아. 아, 이 혜진이가 너였구나. 아이고, 이렇게 커서 의사도 다 되고. 대견하다, 대견해.
그렇죠. 그게 다 어머님 가르침 덕분이었는데요. 얘는 뭐 이 시절엔 내가 젊어서 열정이 많긴 했었지. 학생들 하나하나 아껴주면서 말이야. 아, 그러셨어요? 그럼 저랑 있었던 일도 기억하시겠네요. 그때 왜 한 명이 돈 사라졌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저 의심하셨잖아요. 제가 분명 아니라고 말씀드렸어도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만 듣고 계속 저를 다그치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셨더라? 아, 맞아. 그러다가 저한테 돈까지 요구하셨었죠. 돈을 갖다 바치면 퇴학은 면해주겠다네 어쩌네 하면서요. 뭐?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얘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돈 못 준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까지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계란이랑 쌀을 봉투에 담아 오셨었는데 그걸 던지시면서 뭐라 그러셨었는지도 기억 못 하시려나? 얘, 그만 못해? 얘가 지금 어디서 허튼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허튼 소리요? 허튼 소리는 당신이 하셨던 소리가 허튼 소리였죠. 저희 어머니 보고 병신이라 말귀도 못 알아먹네 어쩌네 하셨잖아요. 냄새나는 저희 집 계란이나 쌀을 어떻게 먹냐고도 하셨나요? 그러더니 이후에는 또 거짓말을 해서 결국 제가 퇴학당하게 만드셨었죠. 참 감사해요. 그날 있었던 일 덕분에 제가 이악 물고 공부했거든요. 가난하면 억울한 일도 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고요. 당신이 그 가르침 아니었음 제가 지금 의사가 될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감사하네요. 그러자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시댁가족의 눈초리도 그 여자를 이상하게 바라보더군요.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은 정말 그랬었냐면서 그 여자를 다그치고요. 아니, 이 사람이? 당신 진짜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니 어디서 선물 받았다고 명품 가방 하나씩 주워오는 것 같더니만 그게 다 그런 거야? 애들 가르치면서 돈 받고 그랬었던 거냐고?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 오히려 얘가 퇴학당하기 싫다고 나 협박하고 때렸어. 돈도 내가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안 들어주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거야. 얘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와, 옛날이나 지금이나 레파토리 하나도 변하지 않으시네요. 그때도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지금도 똑같네. 똑같아. 거짓말? 거짓말은 당신이 맨날 하는 거지. 자, 여기. 당신이 나한테 그 상처를 주더니 이젠 사기까지 치려고 했지? 뭐? 그게 무슨? 잘 봐봐. 당신이랑 당신 동생이 짜고 주가 조작하려고 유령회사 만들었잖아. 투자금 받아낸 뒤 그 돈 그대로 꿀꺽하려고 한 거지? 동생 이름도 바꿔서 등록했던데? 당신이 추천해준 그 회사가 유령회사라는 증거 여기 다 있어. 그리고 당신 동생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일들에 관한 기록도. 뭐 과거 일은 어찌어찌 빠져나갔었나 본데 이번엔 못 그럴걸? 뭐? 그걸 어떻게... 그게 아니라... 뭐야, 처남이랑 뭘 해? 이 사람 지금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여보, 오해야, 오해. 그게 아니라... 그 여자는 어떻게든 변명을 해보려고 제가 준 자료들을 꼼꼼히 뒤적여보는데 더는 거짓말을 못하겠나 보더군요. 증거 자료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러자 그 여자는 더 이상의 거짓말은 포기하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혜준아, 시어머니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시어머니가 이렇게 빌게. 이번 일도 과거 있었던 일도 모두 사과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그렇지. 사돈 어르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땐 젊어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때 했던 말들 다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돈 어르신. 그 여자는 무릎을 꿇고 저와 저희 어머니한테 싹싹 비는데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속이 후련해지더군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와 저희 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있는데 저는 그 여자를 비웃어주며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을 쏘아준 뒤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장소를 나왔습니다. 용서? 당신 용서는 받고 싶지도 않아. 당신 입에서 나오는 사죄라고 해봐야 어차피 거짓된 것밖에 더 되겠어? 이미 당신 유령회사 금감원에 신고했으니까 얼마 뒤면 조사 나올 거야. 이 명함도 금감원 조사원 명함인데 잘 봐도 인사하러 곧 가겠지. 우리 예비 시어머니 콩밥이나 많이 드세요. 알았죠? 뭐? 아니 이미 신고했다니. 혜진아. 야, 이 버릇도 없는 못 배워먹은 년아. 그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 예비 남편에게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같이 살 자신이 없었어요. 살다 보면 그 여자가 계속 떠오를 것 같아서요. 그 여자요? 그 여자는 현재 콩밥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도 당할 거라고 하더군요. 따져보니 그 외에도 가족을 속였던 일들이나 악행을 저질렀던 게 더 있었나 봐요. 사람 참 한결같죠? 제가 받았던 상처를 복수하는데 자그마치 근 20년이란 세월이 걸렸네요. 그래도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복수는커녕 평생 가슴에만 묻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저는 운이 좋게도 그 사람을 다시 마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늘이 그동안 노력했던 저에게 보상을 해준 것일까요? 저는 당분간은 또다시 결혼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혼자 마음 편히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삶과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